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김성민입니다. 스터디를 오래간만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나태한 것도 있었고 제가 개강하고 나서 학교 감사 및 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빠르게 업로드를 못 해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발표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새로운 계층의 출연 중에 여성과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168쪽에 보면은 제가 마이크를 좀 틀고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이라서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에 보면은 일제강점기에 새로운 사상이 이제 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회주의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이제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의 유입, 전통 사회에 대한 존재 가치를 인정 못 받던 소년, 청년, 여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가 소년, 두 번째는 소년과 청년을 이제 한 세트로 보고, 그 다음에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야에 걸쳐서 이제 두 분야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년과 청년의 발견을 보면, 이제 소년이라는 건 이제 훈육과 통제의 대상이라고 이제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상투를 틀기 전까지는 뭐 또 시집 장가 가기 전까지는 항상 훈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1800년대 후반쯤 이제 가서는 이제는 이제 구시대를 마감하고 신시대를 열어가는 상황에서 정통을 상징하는 기성세대 노년을 대신할 근대적인 소년이 부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얘기를 하면 아마 사회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구시대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조선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노년이라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아마 제 생각대로 얘기를 하면 이게 아마 위정척사일 거예요. 지금 이 화이트보드를 소주로 닦았더만 지금 소주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취할 것 같은데, 이 노년이라는 건 일종의 이제 조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년이라는 거는 이제 무엇이냐면,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일제 강점기를 뜻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소년이라는 개념은 즉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는 거죠. 요게 이제 상징하는 하나의 체계다. 그래서 당시 소년이란 말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제 20, 30대를 포함한, 그러니까 10대부터 30대까지를 일종의 소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일 병합 이후에 1910년에 이제 한일 병합이 되고 나서 소년이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가 소년, 우리가 아는 일반 소년, 그 다음에 청년,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년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20, 30대를 지금 현재로서 현재는 이제 20, 30대를 청년이라고 하고, 소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소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는 이제 어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 청년이라는 용어가 처음 들어온 거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이제 청년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는 말은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죠. 자, 그리고 이제 20년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부각이 되는데, 잠깐 머릿말로 돌아가면 20년대에 들어가면 왜 소년과 청년과 왜 여성에 대해서 이걸 설명을 제가 안 해줬는데, 왜 이 세 개의 단어가 부상을 하냐면 바로 이 사회주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회주의의 원래 기본 바탕은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약자의 편에 서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상에는 지금은 뭐 중학교 2학년들이 약자가 아니지만 소년과 청년과 여성들은 다 이때 당시에 이제 약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약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이제 20년대 169페이지에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바로 이 소년이 부각이 되는데 바로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이제 한능검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 왜 한능검에서 많이 틀리냐면은 이 방정환 선생님을 흔히 뭐라고 알고 있냐면은 그 기독교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이제 막 크리스마스 있고 어린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방정환 선생님은 기독교가 아니고 동학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동학. 그래서 동학이 이제 그 통학논리운동 이후에 이제 이름을 개편하는데 그 이름이 이제 천도교죠. 천도교.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은 이제 천도교를 믿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방정환 선생님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린이를 한울림으로 봤다고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동학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동학을 만든 사람은 최재우라는 사람이 경주에 있는 사람이죠. 경주 잠반 출신의 최재우가 이 동학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동학이라는 게 좀 약간 좀 짬뽕인데, 유교, 도교, 불교, 천주교 이런 것들이 이제 짬뽕이 되어 있는데, 그 동학에서 이제 인내천 사상이 있어요. 인내천. 인간이 곧 하늘이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인간이 곧 하늘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곧 인간 평등을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 평등. 그죠? 그래서 인간 평등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인간 평등을 주장하면서 하늘에 한울림이 계신다. 그 한울림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이 한울림 같은 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천주교에 약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천주교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있는데, 이 동학에서 인간이 평등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소년과 여성을 평등하게 바라봤겠죠. 이러한 과정에서. 그러면서 평등하게 바라보면서 동시에 소년을 한울림이라고 얘기한 건 그만큼 소년의 지위를 높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가 미래라고 얘기하면서 뭐 천도 교단의 힘을 빌려서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생각하는 어린이상과 지금의 어린이상은 좀 다릅니다. 지금의 어린이상은 애들이 뭐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뭐 공부하기 힘드니까 그날만큼은 마음껏 뛰놀아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뭐 선물도 주고 이런 얘기인데, 이때 당시에 어린이는 그 맨날 이제 그 농사일 도와주고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이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주지 않았는 게 이 어린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린이하고는 좀 다르죠. 제가 이거를 화이트보드 지우개를 샀는데 잘 안 닦이네요. 소주로 닦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소년운동 볼게요. 23년, 25년쯤 되면은 이제 사회주의 성격을 띤 5월에가 이제 조직이 돼요. 여기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참여하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알았는데, 저는 방정환 선생님이 사회주의자로 알고 있었는데, 방정환 선생님은 이제 사회주의자는 아니었고, 이렇게 좀 방정환 선생님을 좀 일대기를 조사해 보니까 방정환 선생님이 아마 그 제 생각에는 뚜렷한 뭐 정치적 성향을 띄웠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월에가 이제 뭐 이렇게 노동 소년 운동을 대상으로 야학하고 강습회 뭐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회 운동이 이제 분열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5월에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학생들한테 막 글 가르쳐주고 강습회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우리가 사회 운동을 할 건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출 건지에 대한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결론은 이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방정환 선생님이 이러한 것에 대한 반발을 해서 결국은 이제 탈퇴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사회주의 운동 중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이 사회주의 운동 중에 5월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 5월회를 할 당시에는 이 청년들을 교육하자, 청년들을 교육해서 청년들을 교육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자, 노동자들을 이끌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사회운동으로 이제 할지 아니면 소년의 교육으로 갈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을 겪었던 거죠. 근데 결론은 요렇게 난 거죠. 결론은. 그러면서 소년운동을 지향했던 방정환 선생님은 결과적으로 탈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소년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활발하게 전개가 되자 이제 일본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회들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책에도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개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 젖먹이 이게 총독부 대응이죠. 그래서 젖먹이 운동, 뭐 젖먹이 애호 뭐 주간, 그다음에 뭐 우량아 뭐 이런 건데 이런 대회를 열었는데 저도 이 대회는 실제로 논문 쓰면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량아 대회 같은 경우도 이제 경남에서도 좀 열리기도 했는데 이 우량아 대회를 보면 이 우량아 대회를 열 때 이제 호주 선교사가 이제 같이 가담을 하는데 이제 좀 제가 좀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 학회를 갔는데 그 학회에서 그 창신대학교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이 이렇게 논문 발표할 때 그 창원 진주 지역에서 우량아 대회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논문을 들으면서 아 그런 대회를 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저 대회 애들이 몇 명이나 참가할까? 그리고 왜 호주 선교부가 저걸 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역사학과 전공이 아니니까 다만 그런 대회들을 열었다 이렇게만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호주 선교부하고 총독부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대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호주 선교부는 나름대로의 그 총독부한테 나름 뭐라고 할까 이쁨 또는 뭐 이렇게 좀 총독부한테 이제 좀 뭐 걸리지 않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총독부한테 이렇게 눈밖에 나는 일을 안 만든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 호주 선교부도 총독부랑 잘 보이면 좋잖아요. 뭐 하여튼 그러한 걸 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요 두 개는 결과적으로 뭐 조선 사람들 대다수가 못 먹고 살았는데 다 뭐 기본적으로 뭐 그 당시에 뭐 지주라든가 기본적으로 중상층 이런 사람들이 이런 대회에 참가를 했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소년운동이 이제 방향성이 전환이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소년운동 방향성이 전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민족 말살기 때 들어가면은 이제 민족 말살기에 이제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다 힘들지만 이 소년은 일종의 그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차기 이제 미래의 미래의 군인을 양성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총독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소년들을 미래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뭐 창씨개명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조선어 못 쓰게 하고 그죠? 그리고 이 소년들을 이제 군대에 보내야 되니까 군대에 보낼 때
또 뭐가 있겠어요. 군대 보낼 때 이제 뭐 국민학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주로 교련 뭐 이런 거 가르치고 교련 뭐 이런 거 이런 게 군대 교육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제 일본이 지시를 했다. 그래서 선연운동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선연운동은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됐고 1920년대에 이 선연운동의 활성화를 시킨 사람은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다. 그리고 이 선연운동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 노선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흐지부지하게 되다가 30년대에 가면은 일제에 의해서 완전히 괴멸되게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청년운동을 볼게요. 이거 잘 안 지워지네요. 청년운동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인데 한번 볼까요? 1937년에 전시체제가 시작되면서 일제는 선연운동 단체를 해산시키고 어린이날 행사를 금지했다. 중일전쟁 이후 관심은 어린이 그 자체보다 앞으로 군인을 끌고 갈 청년에게 집중이 되었다. 여기 읽으면서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보호국으로 처지로 전락하면서 청년이라는 말이 더 널리 퍼졌다. 그래서 애국개몽운동의 주체는 청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읽어야 되죠. 애국 끊고 개몽 끊고 운동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애자는 사랑할 애자, 국은 나라 국자.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계몽. 계몽이라는 건 이성을 깨우치는 건데, 이성을 깨우치는 얘기는 교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라를 깨우치는 방법은 뭐다? 교육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애국 계몽 운동을 주로 주도했던 계층이 누구다? 청년이다. 청년들이 주로 주도를 했다.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안창호인데, 안창호 같은 인물도 이때 당시에는 한 30살 정도 됐으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청년운동의 주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제가 이제 한일병합을 하고 나서 이제 청년운동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러다가 1919년에 3.1운동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뭐 3.1운동의 예를 제가 적어놨지만 1919년에 3.1운동을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일단은 이거 주도할 때 민족 대표자 33인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일단 종교계 사람들이잖아. 이 종교계 사람들인데 추가로 학생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탁골공원에 많이 모였잖아. 그래서 탁골공원에 많이 모이니까 민족 대표자 33인이 태화관에서 낭독을 하고 이제 자수를 하는데, 뭐 길게 얘기하면 너무 스톱이 길어지니까 자수를 하고 이 독립선언서를 이 학생이 탁골공원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세 시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청년이고, 그리고 이 독립선언서를 전국으로 유포시킨 사람 역시도 누구였냐면 거의 대다수가 교사 및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사하고 학생들 이때 당시에 대다수가 청년들이었다고. 그리고 만세 시위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도 일단은 모든 국민이 다 나섰지만은 제일 먼저 나선 사람들도 청년이었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유관순 같은 분들, 유관순 열사 같은 이런 분들도 다 청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청년들이 이제 일제강점기 3.1운동 이후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운동이 이제 20년대 청년운동은 이제 실패로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보면은 청년들의 보면 이 청년들의 활성화, 청년운동들이 뭐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되게 활성화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청년들의 숫자가 너무 작아요. 대다수가 농민이었고, 그리고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옛날에 만난 선생님이었는데, 옛날 선생님이에요. 이제 이분은
지금 현재 퇴직을 하셨는데, 자기는 민주화 운동할 때 서울대학이 이제 광주 이제 뭐지 이제 6월 민주화 항쟁 이런 거 할 때 자기는 참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참가를 안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한테 욕하더라는 거예요. 왜 역사학과 나온 애가 저렇게 독재하는데 독재를 하고 있는데 시위에 나서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나가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내가 타지에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부모님이 혼자 돈을 버셔서 나보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돈을 보내셨는데 내가 그거를 엄마의 기대를 저버리고 많이 민주화 운동을 나가버리면 혼자 사시는 어머니 얼마나 걱정하겠냐고, 난 그래서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욕할 수는 없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대다수의 이 청년들은 농민의 자식들이 많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건 제가 정치적 발언인데, 지금 20대 분들한테하고 뭐 20대 청년들 대학생들한테 너희들은 나라를 걱정 안 하냐, 너는 왜 이렇게 정치에 참여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른들이 많으신데, 지금 그 학생들이 많이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한테 한 번만이라도 잡혀가면 다음에 과연 취직이 될 수 있는지는 저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한테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어디 지역에 취업할 수 있는 스펙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는 그러한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청년들하고 비슷한 모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30년대 청년의 모습을 이제 가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청년들이 나타나요. 민족 운동의 주체로서의 이제 청년들이 나타나고, 또는 소비의 주체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제 입신양면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청년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청년들은 일제가 이제 탄압을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치안유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탄압을 하니까 이제 지하로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일본의 문화, 근대 문명을 너무 동경을 해서 그 일본의 문화를 따라하는 모던보이, 모던걸 이러한 것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보면서 더 이상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일본 쪽으로 이제 간다든가, 뭐 이러한 형태들의 이제 청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930년대 청년의 의미들을 보면은 이제 30년대 들어가면 일제가 워낙 강력하게 탄압을 하니까, 우리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1910년대 문화 통치기, 1910년대 무단 통치기, 20년대 문화 통치기, 30년대 민족 말살기, 이러한 시기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민족이 그나마 일제 강점기 때 가장 좀 편안하게 있었던 시기는, 이게 편안하게 있었다는 거 말 자체가 안 되지만 편안하게 있었던 시기는 그나마 무슨 시기? 문화 통치기였다. 그래서 이 문화 통치기에 일제가 어느 정도 우리의 그 정치적 활동을 허가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도 나와서 뭐 토론회, 뭐 이런 거, 뭐 야학 이런 것들을 했지만, 30년대를 하면은 이제 조선인들을 완전히 끌고 그냥 전쟁터로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활동을 전혀 허용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거고. 이들의, 안 그래도 청년들의 숫자가, 그러니까 청년들의 숫자라는 얘기는 여기서 주로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이런 지식층들인데, 여기에 청년들의 대다수가 다 농민들 출신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숫자는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청년 운동은 결국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실패 원인이 있는데, 인원수가 너무 작고, 두 번째, 일제의 30년대 강압적인 탄압,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청년들의 모습을 봤다면 이제 여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176쪽의 머릿말에 이제 제가 해놨는데 176쪽을 보면은 그 여성들은 이제 거의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역사 수업을 하면은 이게 참 요새는 말 한마디가 되게 조심스러운 시대잖아요. 물론 나쁜 말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때로는 그 말 한마디가 이제 오해를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학에서 이제 수업을 하거나 이제 보통 이게 뭐 다른 뭐 여고에서 강의 제안이 오면 제가 첫 마디를 그걸 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제가 말실수를 뭐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말실수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가 전 근대 사회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분노하시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근대 사회의 여성들의 지위가 너무 낮았어요.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서 보면 이 책에서는 이름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있어요. 이름은 있는데 다만 호적의 이름을 안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제 1909년에 이제 만적법이 실시가 되면서 여성들은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이제 등기나 호적에 적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다양한 여성들이 나와요. 뭐 의사의병 때 유희순이라는 분이 뭐 하려고 했지만 시아버지 반대를 못했고, 뭐 1919년에 독립여자선언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3.1운동 때 당시도 적지 않은 여성들이 태극기 그리고 그때 당시에 태극기 운반한 분들도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유관순도 이 독립선언서를 하고 태극기를 운반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임시정부에서도 이러한 여성들의 지위를 차별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고, 1940년대에 지청천 소속이었던 한국광복군도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성운동을 보면 이게 한능검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여성운동 일제강점기 여성운동 중에 가장 활발했던 단체가 이게 근우회예요. 근우회. 그래서 이 근우회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하면,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그 국내에 최고 큰 조직이 있었는데, (1920년대에) 국내에 최고 큰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의 이름이 신간회예요. 신간회. 이 국내라는 뜻이 한반도예요. 한반도 안에 신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간회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신간회는 첫 번째가 사회주의가 먼저 만들자고 했는데, 이 사회주의 단체하고 이제 이거 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비타협적 민족주의라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만든 게 신간회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신간회는 이제 사회주의와,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랑 손을 잡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흔히 좌우합작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 신간회 안에 이제 근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우회는 여성 계몽 단체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근우회는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도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이제 확산되면서, 이때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 동맹휴학에 참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의 지위들도 적극적으로, 여성의 시위가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179쪽에 이제 보면은 여성에 대한 일제강점기 때 여성에 대한 모습은 봉건적 성차별, 식민지 민족차별, 자본노동 착취라는 삼중고 속에 살았다라고 책에 적혀 있는데, 아마 봉건적 성차별은 아마 그런 거 아닐까요? 남자가 여러 첩을 들어도 아무 말 못한다든가 구타를 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뭐 그 내가 장녀인데 재산을 분배받을 때 여자라는 이유로 못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봉건적 성차별이라고 볼 수 있고, 식민지 민족 차별 같은 경우는 뭐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하는 거, 그 다음에 자본의 노동 착취라는 건 뭐냐면 그 책에서 나오는데 조선인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하고 임금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를 이제 예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 여성들의 교육 현황도 교육도 그리 초등교육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초등교육도 졸업하면 다행이야. 왜냐하면 수업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논문 쓸 때 느꼈던 건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 숫자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한 대충 한 3학년쯤 한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4년제 보통 학교를 다닌다 하면은 한 1, 2학년만 다니고 이제 그만둔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이건 여기까지는 제 생각인데, 일제강점기 때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인데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직종은 여교사 교사였다고 했는데, 저는 제 생각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논문 쓰면서 느낀 건데 이게 최고 직업이에요, 여자한테는. 내가 볼 때 일제강점기에 여성들의 직업에 관한 직업 보고서를 보면 여학교 교사, 백화점 사원이 그나마 높은 직종이고, 그 외에는 유모, 식당, 취집, 이게 요새 학생들, 여학생들한테 이 단어를 되게 싫어하던데 이때도 있던 단어입니다. 취집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시집을 가면서 이제 취업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시집을 통해서 이제 그 뭐지 생계를 해결하는, 그 다음에 보모,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다수였어요. 근데 이런 직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누가 소개시켜 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크게 많지 않았어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여성들이 직업을 못 가지기 때문에,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위안부에 쉽게 속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위안부 여성들을 보면은 그 직업을 이렇게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오신 그 지역의 보고서를 보면 대다수가 농촌이에요. 농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신여성의 등장, 그리고 이때 당시에 좀 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집이 잘 살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신여성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이 정조 문제, 반봉건 계급 투쟁, 그 다음에 가부장제 비판,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제가 좀 조사해가지고 나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허정숙, 이분이 이제 지금 북한에 법관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사회주의자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은 이제 종조의 개념을 얘기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활동을 하면서 단발을 했어요. 그래서 단발을 되게 강조했고, 왜냐면 여성은 항상 머리가 길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고. 다 좋아요. 뭐 집이 부자고 아버지가 뭐 그 변호사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정조 개념도 다 좋은데 이분이 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이때 이제 치안유지법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이 감옥에서 자기 동료랑 사랑에 빠져서 결국 아이까지 출생하게 돼요. 근데 남편은 이 부인 구할 거라고 막 변호사 선임하고 다니는데, 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분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남자는 막 결혼하고도 참 여러 명 두는데 왜 여자는 못 두냐. 아니 그 말도 난 좀 이해는 가는데, 지금 남편이 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이 주세죽이라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남편이 북한 세운 박헌영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딸을 낳았어요. 비비안이라고.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훈장을 받았는데, 이분이 왜 훈장을 받았냐면은 이 어머니가 60만세 운동에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을 도와갖고 북한 세우는데 일조한 건 아니었어요. 중간에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60만세 운동 때문에 이분이 이제 훈장을 받았고, 이때 당시에 따님이 오셔서 이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따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러시아 그 발레단 교장 선생님을 역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한란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뭐 여성 운동 활발히 하고 이화학당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거죠. 친일파로 변절하여 자신의 제자들을 위안부로 보내거나 창씨개명을 권장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좀 공부하면서 그냥 제 생각을 좀 얘기할게요.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뭐 솔직히 주세주 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제 허정숙하고 김한란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추론이 되는데, 일단은 허정숙이라는 분은 극단적이야. 어디 좀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했는데, 허정숙 이분은 지금 뭐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뭐 그런 여부를 떠나서 너무 극단적이야. 근데 뭐 세상은 극단적인 부분이 있어야 좀 한 단계 나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특징, 이 30년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특징을 보면 극단적이거나 혹은 나중에 친일로 변절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 30년대 친여성운동의 변화를 보면 근회가 해상되면서 민족운동의 주체는 여성이 되지 못했다. 그 자리에는 주체인 모던걸이 등장했다. 그 모던걸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게 소비를 강조하는 여성이라 했죠. 소비 주체. 그리고 이 신여성들은 이제 친일화가 된다. 30년대 이후. 근데 여성들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책을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성들이 다 친일이 된 건 아니고 30년대 들어가면 우리나라 지식인들 중에 일부는 친일로 변절을 합니다. 그게 딱 누구 여성만 했다 남성만 했다 그게 아니고 1930년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많이 변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일본의 엄청난 성장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당황을 한 거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이다. 그럼 넘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하자? 뭐 그 밑에서 잘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절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년과 청년 여성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 논문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이제 교육, 일제강점기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만 좀 읽어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요. 여러분도 좀 잘 주무시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업로드 해 놓을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